자리에 오시면서 이건 정말 궁금하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알고 또 앞으로 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반영할 것인가 하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박상미라고 하고요. 죄송하지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입학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 열정과 의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 지원자들의 올바른 전형 혹은 이 학생을 뽑아야 되겠다. 각 그 학과별 교수님들의 의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은 두 무엇이죠? 번째 질문은 이제 교재 개발 관련 분인데요. 저작권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특허권이나 이제 코라이팅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와 아니면은 함께 그 개발한 그 동료들과의 그 여러 가지 세금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지. 우선 지원자를 어떻게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하는 건데 어떻게 좋은 분을 뽑죠, 뭐. 일단 영어 강의가 진행이 되고 영어로 과제 내고 해서 영어로 학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수준이 되는지에 대한 파악은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분이 와서 고생이 심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출발점을 좀 확인하는 어떤 그런 면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전공 불문이고 다양한 배경 이런 면이 있어서 저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IGS 2년을 현재라고 놓고 봤을 때 이분이 과거가 어떤지, 그 과거라는 것이 영어계와 꼭 관련이 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나 자기의 삶은 뭔가 연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어떤 삶에서 어느 부분이 나를 IGS 2년을 보내게 하는지,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2년을 마치고 이후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오면서 설계가 확정은 안 되더라도 방향은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지도하는 것도 좀 가능할 수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트랙이 개발학과 같은 경우도 온라인 트랙이 있을 수 있고 종료교재 트랙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부분하고 그런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삶의 설계, 여기는 이제 학부가 아니고 대학원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2년에 마치고 나가서 실제 학업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든지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목적, 어떤 그런 계획들을 좀 설계하면 한결 더 그게 좀 수월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 얘기 부분은 저작권은 뜨거운 감자면서 요즘에는 피할 수 없는 감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저작권을 쓰는 것을 좀 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인쇄나 이런 것은 그 계약 부분이니까 그것은 실제로 학생들이 계약서를 쓰니까 계약서 같이 검토하고, 그리고 표준 계약서 같은 것도 같이 다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간다면 폰트 같은 거, 글자체도 아무런 거나 쓰지 마라 그런 얘기도 강조해서 해요. 그림 저작권도 문제지만 글자 저작권이 더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슈도 다 커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입학 전형에 있어서 영어 성적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부분의 이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영어가 지금 조금 모자란데 나는 도저히 그럼 입학을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면에 있어서는 IGS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공부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영어만 조금 떨어진다, 빠진다 이렇게 생각되면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조건부 입학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와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모자라는 영어를 보충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조건부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조카가 파닉스 앱 이런 걸로 보면서 영어 노래, 동요 이런 걸로 배우는 거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영어 지도학과와 교재 개발학과 이렇게 두 과만 있는데 그 중에
장학생으로 파닉스 전공을 뽑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파닉스 전공 장학생을 따로 구분을 해서 뽑는 건지 이런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한데. 네. 파닉스 장학생은 전체 신입생 50명 중에서 5명을 파닉스 장학생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5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 파닉스 관련된 3개 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논문이나 졸업 작품을 할 때 파닉스와 관련된 것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학기 중에, 재학하는 학기 중에 주당 10시간씩 파닉스 연구소에서 파닉스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입생을 뽑을 때는 과 구분 없이 인원수만 양쪽과 통합해서 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럼 그것을 이렇게 지원할 때 내가 파닉스를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50명 안에서 학교에서 5명을 구분을 하시는 건가요? 지원서에 파닉스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파닉스 장학생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육을 전공하고 외국인들이나 이제 뭐 스포츠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외국인 학교에서 지금 체육 수업을 영어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뭐 배우기도 좀 뭔가 제가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영어는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국제대학원 대학교에 맞는 인재상인지 혹시라도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도 지원해서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당장 준비해야 될 게 있는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애카데미컬하게 이렇게 라이딩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혹시 졸업생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학업하고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은 사람 이제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으시면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답변할까요? ESP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김용호 교수님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IGSE 입학생들 보면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한, 그때 영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 교육이나 영어 영문학이나 영미문화라든지 영어 관련된 학과를 전체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영어를 학부에서 전공한 사람이 전체의 절반 약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학교에서는 학부 전공을 불문하고 뽑기 때문에 학부에서 영어 관련된 학과가 아닌 타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절반쯤 되고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거의 절반쯤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 전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 영어에 관심이 있고 지금 그쪽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에서 ESP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자리에 나왔던 고은지 학생은 미용 영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작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김영우 교수가 최근에 체육 영어에 대한 책을 학생들하고 같이 개발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학생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례는 이미 있고요. 수영 선수였다가 지금 저희 학교 졸업해서 지금은 교육원의 강사로 근무하는 그런 졸업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까운데 서울체중이라고 있어요. 서울체육중학교. 거기 방과후 수업도 하면서 그쪽에 계기가 돼서 금방 처장님이 말씀하신 체육 전공 학생을 위한 영어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짜 있습니다. 그럴 때 체육을 전공하셨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영어 교육 관점, 영어 교육 전문가까지 같이 된다면 1인 2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그게 어렵다면 두 사람이 같이 협업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가능하겠죠. 근데 본인이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계기를 IGS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따 도서관 투어할 때 그 책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IGS에 들어와서 영어 쪽으로 공부하니까 영어 교육을 전공하니까 영어 교육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IGS에서는
IGS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했던 업무라든지 직장 경험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의 학부 전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매우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그동안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영어 교육에 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파닉스를 주로 이렇게 개인 교습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파닉스 장학생이 된 걸 이렇게 지정해 주신 걸 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뻤는데, 그래서 관련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 파닉스 먼저 지원서에 표시를 하면 5명을 그 중에 선발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5명을 영어 성적 우수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차 점수가 없어진 상태에서 2차 점수를 가지고 지금 뽑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접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파닉스 자체가 어떤 발음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우수한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선별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파닉스가 지정이 된 이유가 어떤 배경일지도 궁금하고, 내년에도 이런 장학생이 특별히 전액 장학생이 된다면 파닉스 위주가 될지 아니면 또 그게 어떤 변경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파닉스 분야에 있어서 왜 그러면 특별 장학생을 뽑느냐 하는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유초등 교육에 있어서는 파닉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파닉스를 통한 영어 읽기 지도라든지 또는 영어 학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동안에 파닉스에 대한 연구라든지 체계적인 스터디가 부족한 상태였죠. 그래서 파닉스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할 필요 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파닉스 연구소를 지금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닉스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파닉스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뽑으면서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그동안의 파닉스 관련된 배경 지식이라든지 업무한 배경이 있다든지 또는 앞으로 파닉스를 공부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선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영어 실력만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입학 허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두렵습니다. 질문 요지는 일반 대학원의 그 영문학 전공이나 또는 교육대학원의 어떤 영어교육 과정과 어떤 그 교과목이나 수업 시간에 있어서 특이점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졸업 후에 어떤 진로 문제로 인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좀 구별된 점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다른 대학원 영어 교육 관련된 다른 대학원 교육과정과 큰 차별점이 생기는 부분은, 다른 대학원에서는 영어 라이팅이나 스피킹, 쓰기 말하기를 교과목으로 다루는 학교는 아마 국내에서는 IGSE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IGSE에서는 개교 초부터 영어를 적어도 전문적인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 중에 상당 부분을, 주로 오전 수업은 영어 쓰기 말하기 수업에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갖추고 들어오시겠지만 학교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영어를 구사 능력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목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습 위주의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습 위주로 해서 다른 대학원들에서는 주로 이론 위주의 원서 강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학교에서는 실습 위주의 교과목들이 많고, 특히 이번에 교육과정을 새로 개편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올 9월부터 적용하게 될 교육과정에서는 실습 관련된 과목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라든지 또는 민간 자격증 과정에서 자격
취득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대학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실용적인 실습적인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대학원, 다른 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달리 IGSE는 경쟁력이 학생들 간에 경쟁이 거의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서는 뭐 노트도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런 수가 있겠지만 IGS에서는 서로서로 도와주고 협동하는 학습, 그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무엇을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모든 기회 제공에 있어서는 거의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 굉장히 분위기가 서로 상호 협조적이고 인하 단결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올해부터 전일제에서 45학점으로 줄여서 개편을 하셨다고 아까 들었는데요. 네. 예, 그럼 여전히 주간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예, 그리고 주간으로 할 경우, 저는 지금 현직 교사로, 영어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월에서 2월이 학기인데, 1년인데, ISD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2학기에 중도에 휴직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데 대한 좀, 융통성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학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수업은 지금 학점을 낮추어도 계속 주간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라든지 또는 방학 때 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간 수업을 하고 대신에 주간 시간표 편성은 개인에 따라서 이틀이나 3일 정도 나오실 수 있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정규 직장하고 병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학원이라든지 또는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겸해서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기 조정은 그동안에 9월 신학기를 시작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현직에 있는 교사들 중에 일부는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동안 개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9월 학기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기 조정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어 전공자는 아니고요. 졸업 후에 방문학습 영어 교사를 했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고요. 적성에 맞는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는 좀 작은 컨텐츠 회사에서 지금은 교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흥미를 느끼고 있는 와중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에 이 자리에 왔는데 지도학과도 그리고 교재개발학과도 두 군데에 너무 다 둘 다 관심이 많고 둘 다 하고 싶은데 복수 전공이 되는지는 몰랐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된 건데 그러면 질문이 그러니까 교재개발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게 만약에 되면 그거는 기준이 또 어떤 기준이 되는 건지 학점이 지금 63학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개편이 되기 전엔 67학점이었는데 63학점만으로도 지금 복수 전공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게 지원한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기준으로 복수 전공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복수 전공은 입학하면서 복수 전공을 신청할 수도 있고 1학기에서 2학기 올라가면서 복수 전공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은 본인이 들어와서 나는 양쪽 다 공부를 하고 싶다. 학위를 제1전공, 제2전공에서 양쪽 전공을 다 학위를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 복수 전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커리큘럼을 거의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학생들이 67학점을 들으면서 양쪽 과목 중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것들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63학점을 들으면 복수 전공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점이 전보다 그러니까 학점이 같은데 전공이 만약에 2개가 되는 건데 그럼 깊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건 아닌지 하나만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복수 전공으로 학점은 같은데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건 아닌지. 예, 사실 저희가 그 복수 전공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계속 그 2년마다 한 번씩 교육과정을 개편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교수들끼리 모여서 뭐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졸업생도 부르고 재학생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당신들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는데 뭐를 우리가 더 고쳐가면 좋겠냐. 그래서 계속 그 수요자 중심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편하는데 작년에도 이제 졸업생들하고 또 재학생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 학생 얘기가 본인은 이제 그 개발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지금 실제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학원에서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개발학과 졸업장뿐 아니라 지도학과 졸업장까지 가지고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수 학위를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힌트를 얻어서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복수 전공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단수 전공일 때는 45학점이고 복수 전공이면은 63학점이니까 18학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발학과로 들어와서 이제 개발학과 과목들을 이수해서 45학점을 하고 복수 전공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학기 말이나 아니면 2학기 신청을 하는데 탁과 과목을 즉 이제 개발학과 전공자니까 지도학과 과목을 4개만 더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 받으신 이 브로셔 있잖아요. 이쪽 그 뒤쪽에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아마 지금 이제 처음 받으셔서 다 보실 기회가 없었을 텐데 거기 16페이지에 보면 복수 전공 졸업 요건이라고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복잡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탁과 과목을 4개만 내가 더 수강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18학점 차이지만 예를 들어서 3학점짜리 4개 들으면은 12학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6학점은 자유롭게 또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탁과의 과목을 4과목만 더 들으시면 12학점만 더 들으시면 학위가 지도학과, 교재개발학과 양쪽 다 학위가 나가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학교를 들어오려면 연수 휴직을 신청해서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휴직을 하고 들어오면 중간에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액이 아니라 반액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상황인데 혹시 교내에서 파닉스 장학생 말고 다른 장학 제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2017년도까지만 반액 장학생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2018년도 수익자 부담이 100% 바뀌는 경우에는 또 장학제도 같은 게 개편이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계획은 2016년, 17년까지는 반액 장학생, 파닉스 과정만 전액 장학생 그렇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수업료를 100% 내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데 수업료를 100% 내더라도 학교에서 최소 10%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뭐 근로장학금이 되건 어떤 형태로든지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혜택은 사실은 많지는 않죠. 그런 작은 혜택들이 있을 수는 있고 그리고 가끔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업체에서 외부 기관에서 의뢰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추가적인 장학금 이런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아주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기계를 다루는 거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서적 연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많이 없는데 전자매체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걱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이다 보니까 심화적인 학습이 많을 테고 아까 1학기에는 그 교재 개발론이란 그 수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서적에 관련돼서나 아니면 전자매체에 대한 그 포괄적인 이론을 다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 1학기나 2학기 중에 정말 그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지식이 부족한 초급자도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어느 정도 그런 컴퓨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수업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그런 쪽 그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기에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라는 그 ICT 리터러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그 영어 교육에서 필요한 그런 그 소프트웨어나 툴들, 서비스들을 좀 다루게 되는데요. 영어 교육,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담당하면서 크게 4영역으로 나눠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선별합니다. 하나는 교육 활동, 지도 활동이요. 또 하나는 개발 활동,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 활동. 보통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 교수, 지도, 연구, 개발 이런 걸 하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이제 운영, 관리 활동에 해당됩니다.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특히 1인 기업 이렇게 했을 때 지도, 개발, 연구 외에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운영 관리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을 소프트웨어나 그 서비스들이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이제 가르치는 거고요. 요즘에는 그런 쪽들이 점점 그 사용자 편의성을 좀 높여놨기 때문에 부담을 좀 적게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익스플로러 사용하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데 1996년, 7년에 처음 나올 때는 아주 어려웠던 소프트웨어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IT 쪽으로 약간 발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뭐 한다 이건 아니고, 사실은 안드로이드는 한 중급 개발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 뭐 맛은 봤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같은 거 개설해서 한번 해보고 홈페이지 만들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뭐 그 동영상 편집, 음원 편집,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 연구 이렇게 논문 쓸 때 쓰는 뭐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다루고 해가지고 비교적 좀 맛을 다양하게 봤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은 결국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아마 처음 사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화를 어떻게 걸어야 될지 사실은 좀 저만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클릭을 할 수 있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를 저는 좀 늦게 입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뭔가를 새로운 걸 찾아서 오셨듯이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와서 관리직으로 갈 때 저는 오히려 그런 기획을 하다가 오히려 다시 손에 기름을 묻히러 이제 그쪽으로 개발적으로 들어섰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이렇게 뭐 옆에서 과외를 해주셨던 만 아니고 멀리서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은 키워드만 던져주시는, 그러니까 그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초보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에 입문했을 때 제가 뭘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고 결국은 모색은 할 수 있어도 자기가 열정 있고 파고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검색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글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때 아무튼 저한테 키워드를 던져주셨던, 이런 거 가지고 찾아봐라, 이제 그분을 사실은 작년에 한번 뵙게 됐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그분은 이제 상당한 IT 개발자 20년 되신 분인데 손이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이 어떻게 하시나, 아무튼 좀 그런 쪽으로 제가 인상을 받았고, 해서 IT는 처음에 보이기에는 장벽처럼 보이지만, 물론 아주 전문적인 것은 진짜 장벽이지만 그 전에 사용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뭐 다음 주부터 저쪽에 그 IJS 건물에 잠깐 좀 머무를 것 같아요. 별일 없으면 있을 때 거기에 제가 일정 시간을, 물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수업도 하시고 그러지만 일정 시간은 그 오피스 아워처럼 열어서 좀 IT에 관심이 있거나, 제가 거기서 모든 답을 다 줄 수는 없을지라도 이쪽으로 찾아봐라 또는 뭐 이쪽으로 해봐라, 그런 것은 그냥 일종의 편하게, 아무튼 그런 게 있을 때 인터넷에 물어봐도 되지만 IJS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IGS를 안 것은 저도 지금 초등교사인데 지금 휴직 중이거든요. 사실 한 2, 3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 선배님들 계시는 카페에도 글을 남겼었거든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사실 시험이 좀 보기가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초등 영어 담당을 했다 한들 교대에서 영어만 배운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리고 지금 아이를 키우는 중이라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을 때 무조건 부딪혀보세요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 결론은 SOP를 쓰고자 준비를 하다가 너무 두렵고 이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해서 제 마음은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놓고 지원해서 한 방에 붙겠다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끝나지 않고 그리고 SOP를 쓰면서 저는 제 질문이 필요 없었으면 좋겠는 게 계속 고치고 내가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인지 준비된 사람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다시 또 시험을 본다면 영어 공부는 해도 SOP는 다시 못 쓰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올해 안 된다면 사실 설명회를 듣고 준비를 하기에는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만약 떨어진다면 SOP를 다음에 준비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디 SOP를 더 많이 고치거나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SOP 정말 힘든 작업이죠. SOP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합격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뭔가 목표를 점점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처음엔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 영어 잘할 수 있대. 영어 선생님들이 되게 좋대. 그래서 이렇게 덤볐는데 SOP 분량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앉아서 계속 쓰는데 저의 무식함을 적는 듯하고 저의 과거를 이렇게 적는 듯하고 그러는데 2번, 3번, 4번 이렇게 다시 적다 보니까 내가 이 학교 꼭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적으시면서 무척 힘드셨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생기셨을 거예요. 이 학교에 정말 와야겠다. 그리고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부딪혀 보시면 저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로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원하시면 반드시 될 거라고 믿고요. SOP를 만약에 떨어진다면 SOP를 다시 썼을 때 다시 적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 떨어졌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다시 해서 준비를 했다. 그러면 교수님들 입장에서 또 더 한 번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내가 2007년부터 그 심화연수 서울시 심화연수 초등교사들 프랙티컴하고 클래스 매니지먼트 드라마를 계속 가르쳐서 초등교사들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중등하고 초등이 같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해서 반을 나눕니다. 그런데 중등교사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나갈 때하고 영어 실력이 많이 안 늘어요. 이미 뭐 중등교사들은 영어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 사실. 근데 초등교사들은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지? 이 정도로 영어를 못한 사람들도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졸업할 때 6개월 별로 긴 기간도 아닌데 물론 이제 English only 그 policy가 있습니다. 6개월 지나고서 돌아갈 때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돌아가는 건 초등교사예요. 이유를 분석해 보니 초등교사들은 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영어 전공자도 아닌데 뭐 좀 실수하면 어때? 이러면서 겁 없이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등교사들은 내가 이미 영어 선생님이잖아. 중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이게 같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실수하는 게 이렇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초등교사들도 좀 창피한 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영어 전공자는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교대에서 내가 진짜 영어 조금 한 거고 이래서 그런지 6개월 후에 그 발전 속도는 정말 우리 원어민 교수들하고 항상 얘기하는데 깜짝 놀라요. 진짜 많이 발전해서 나가는 게 초등교사입니다. 그리고 초등교사들이 되게 똑똑해요. 그리고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그 영어를 접하는 것도 굉장히 멀티 센서리로 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지도해서 그런지
이렇게 막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막 영어할 때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잘 되고, 그러니까 초등교사라서 영어를 내가 못하니까 지원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지원을 해서 2년 후에 정말 눈부신 발전을 보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외람되지만 제가 저 정도는 아니지만 교수님 말씀에 딱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사실 처음 들어올 때 아까 그 조건부였어요. 조건부였는데 조건부를 들었는데 전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영어가 무진장 많이 늘었고요. 정말 자신감도 충만합니다. 그럼 수업은 어떻게 썼느냐? 당연히 수업 자신 없게 썼어요. 하지만 제 장점이 솔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도 그렇고 사실 영어를 많이 안 하셔보신 분들은 내가 영어를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게 사실 비전이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들어와서 길을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로 제 영어가 부족해서 대학원을 지원을 한 거고요. 내가 어떤 큰 미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난 여기 와서 뭔가 길을 정말 찾아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쓰셨으면 되는 것 같고, 영어 실력이 좀 딸린 거는요, 본인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랑 비슷한 조건부가 몇 명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누가 조건부인지 알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자기 솔직한 마음 표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조건부로 들어왔던 분이 아주 한 학기를 지나고 하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니까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건부로 들어왔던 분이 5손가락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모자란데 몇 명인지도 모르죠. 잘 모르죠. 그런데 모두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패스를 했습니다. 다 패스를 해서 정말 영어 실력이 많이 늘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학교에서 9월 학기 시작하는데 3월 학기에 할 수는 없느냐, 그 질문을 하셨던 분,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질문하셨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정혜숙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시기를 이제 우리 학교가 이번 학칙을 개정하면서 휴학도 상당히 좀 자유롭게 풀었습니다. 예전에는 휴학할 수 있는 사유가 딱 3가지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군입대, 질병, 그리고 임신 출산 딱 3가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반 휴직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사유가 아니더라도 휴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에 합격을 하고 한 학기 휴학을 했다가 3월에 다시 복학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어 면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영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하고, 또 영어 필기도 번역 시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네. 또 워낙 이렇게 선생님들 많고, 그래서 유초등이나 중등 교육에서 굉장히 유명한 IGS라는 거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성인회화나 성인을 가르치는 그쪽 진로에서도 IGS가 많이 알려져 있고, 뭐 기업체 출강이나 이런 데도 많이 그 혜택을 본다고 해야 되나? 많이 유명한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학교 졸업생이 소방수분들 영어 가르치러 가셨대요. 근데 IGS 출신이라고 그랬더니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네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교육받는 중에 소방수 중에 한 분이 IGS를 어떻게 좀 좋게 보셨는지, 그래서 강사로서 졸업생이 강의하는데 아주 좋았답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한양여대, 거기 여자 전문 대학교죠. 그러니까 한양여자대학교의 대학교 강사, 그러니까 이제 교양영어 강사로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석사이고, 다 한국에서 석사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박사 출신들하고도 다 결어가지고 다 거기서 지금 대거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 중에서 이보경이라고 외국어 대학교에서 테솔 박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어느 대학교였죠? 충남에 있는 무슨 대학에 먼저 갔죠?
건양대 이제 저희 석사 졸업하자마자 건양대 그 교양영어 교수로 전임으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됐어요. 돼서 그 그해 임용된 교수들하고 다 같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가는데 석사는 자기 하나밖에 없더래요. 다 박사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테솔에서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지금 교양 전임인데 명지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이제 명지대학교는 그래도 굉장히 서울 인서울이고 알아주는 대학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수 채용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뭐 그냥 면접 공개 강의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개 강의를 했는데 공개 강의 끝나고 이제 총장 다 패스가 돼서 총장 면접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거기서 얼마나 공개 강의 영어를 잘했는지 그 총장이 물어보더래요.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영어를 이렇게 잘합니까?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왜냐면 거기에 된 사람들 그때 뽑힌 그 교수들, 뭐 교양 전임 이렇게 교수들 중에서 예일대 교수, 예일대 박사, 뭐 다 미국 대학교 박사래요. 대부분이 다 미국 대학교 박사인데 이 친구만 저기 우리 대학원에서 석사, 그리고 저기 웨이드에서 박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원,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원에 작년 같은 게 매년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외국인 이제 이번에도 지금 영국인 학생이 있고 말레이시아 학생이 있고 그 전에는 영국 학생이 2명 있었고 외국인 학생이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카톨릭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수업 하고 졸업을 하고 제가 뭐 물어볼 일이 있어 전화를 했더니 이제 지금 인하대학으로 우리 학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인하대학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인하대학에서 교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뭘 물어보면서 너 나한테 배운 드라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고 나한테 배운 드라마 기법을 대학교 수업 시간 중에 자기가 너무 잘 활용하고 있고 너무 좋아한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수준하고 뭐 그 이상 수준도 충분히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워낙 그 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사들 풀이 워낙에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거지만 여기 들어오면은 저희 대학원에 또 셀타라고 그 케임브리지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서티피킷 과정이 저희 대학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셀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취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셀타는 성인 영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브리티시 카운슬하고 우리 학교만 딱 하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셀타 하려고 외국에서도 와요.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서 저희 학교에서 셀타 하려고 그렇게 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졸업하여서 뭐 유초등, 중등이 아니라 그 이상 얼마든지 오히려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번역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번역 문제는 그렇게 길지 않은 한 120단어에서 150단어 정도 되는 패러그래프 단락 2개를 제시를 하고 그것을 번역하는 건데 원래 영어 문장 수준은 그냥 우리가 영어 전공 서적을 읽을 때 물론 내용은 영어 전공 지식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어 전공 서적을 읽을 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접할 법한 그 정도 난이도의 문장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길이는 대개 120에서 150단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의 단락을 제시해서 30분 안에 우리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 영어 면접 입학시험 어떻게 봤는지 좀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대로. 많은 분들이 그 SOP하고 또 그 영어 면접에 대해서만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영어 면접 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영어 면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영어 면접 때 왔다가 옆에 동기는 뭔가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아서 그래 난 떨어졌구나라고 마음을 비웠었는데 예 참고로 그러니까 SOP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SOP 같은 경우도 저 전날 마감날 전날 작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어 면접도 준비 없이 왔었고요. 그리고 와서 입학을 하고 나서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수 3, 4하신 분들이 동기들 중에 꽤 많더라고요. SGS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구나. 그럼 내가 왜 붙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그 한국어 면접 때 교수님들께서 그 제가 썼던 SOP에 관한 질문들을 구체적인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두려움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부딪혀 봐야지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은 입학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참고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 한 번은 이제 UCLA 졸업하시고서 한 학기 만에 뭐 하버드대학교에서 발표하신 분도 계세요. 굉장한 수준이잖아요. 반면에 다른 동기분은 입학하시기 전에 자동차 정비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전공이랑 상관없이 물리 아까 그 한갑 되신다는 분도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다양한 배경이 오히려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는 데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건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버리시고 용기만 가지고서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영어 면접 관련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영어 면접은 학생, 지원자 2명 내지 3명이 같이 들어가서 외국인 교수 2분이 계시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태스크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어떤 토론 주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친구랑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면 좋은 연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입시 안내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에 지원할 때 총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원서 접수입니다. 근데 원서 접수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가지요. 첫 번째로 온라인 원서 접수, 그 다음에 서류 접수,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는 본교 홈페이지에 4월 4일부터 원서 접수 페이지가 오픈이 되고요. 접수 기간은 4월 18일부터 4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신 SOP 양식을 6매 이내로 작성을 하셔서 세부 출력하셔가지고 졸업증명서 그리고 성적증명서와 함께 동봉해서 저희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주셔도 되고 또 직접 방문해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완료되어야지 원서 접수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는 5월 2일 월요일 도착분까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4월 29일까지 반드시 24시 전에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하시고 그리고 서류를 발송하셔서 5월 2일까지만 도착을 하면은 원서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SOP는 많은 분들이 영문으로 써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신이 있으시면 영문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문으로 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우리말로 작성을 하시고요. 영문으로 작성하셔도 가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제 원서 접수를 완료하신 분들은 영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5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약 30분간 영어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추후에 공지가 될 겁니다. 이 영어 시험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전형입니다. 그래서 1차 전형을 통과하시게 되면은 5월 17일에 1차 전형 합격자 발표가 본교 홈페이지에 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인터뷰 일정이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 면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학교로 오셔서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올해에는 영어 지도학과는 5월 21일 토요일에 면접 날짜가 잡혀 있고요. 영어 교재 개발학과는 5월 22일 일요일에 그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술 면접과 영어 인터뷰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2차 전형이 모두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1일 수요일에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실 수 있고 또 본교 재학생들이 운영하는 IGSE 공식 커뮤니티 IGSE로의 초대라는 그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금일 2016학년도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